스토아 철학은 오늘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네카의 책은 수백만 부가 팔려나가고 스토아적 지혜에 관한 블로그 게시물들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죠. 사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완벽한 행복의 레시피처럼 들리죠. 하지만 만약 이 철학이 구원이 아니라 교활한 덫일 수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고대의 현자들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에 대해 제대로 된 내구성 테스트를 해보고 그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볼 것입니다. 인기 있는 코치들이 침묵하는 이 철학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황제와 직접 논쟁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비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스토아 철학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시자는 키티온의 제논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을 진정 유명하게 만든 건 로마인들입니다. 황제에 부유한 조언자였던 세네카, 교사가 된 전직 노예였던 에픽테투스, 그리고 물론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그들의 가르침에는 몇 가지 핵심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덕디의 은 유일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도덕적 완성만이 선이라고 말이죠. 둘째는 유명한 통제 이분법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 즉 우리의 생각, 판단, 욕망과 통제 불가능한 것, 즉 건강, 평판, 날씨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삶의 목표는 아타락시아, 즉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며 아파테이아입니다. 여기서 아파테이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무감정, 아파튀이 아니라 타개적인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즉 부동심을 의미합니다. 고귀하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 문제는 항상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세부 사항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이 가진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바로 감정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아파타이아, 즉 외부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은 물론 지나치게 격렬한 기쁨까지도 모두 영혼의 정념으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정념들이 덕스러운 삶을 방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 자체가 잘못된 판단 오판에서 비롯된다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모욕했는데 화가 났다면 그것은 모욕을 악이라고 오인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라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타인의 말이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상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시각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감정은 단순히 사고의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자 우리가 생존하고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진화적인 메커니즘이죠. 예를 들어 두려움, 공포는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경보이며 분노는 나의 경계가 침해당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오직 이성만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정작 화재 경보기만 끄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감정 억압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선 안 돼 라고 말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에 따르면 억압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부에서 계속 쌓이다가 결국 신체화 증상, 불안장애, 우울증 또는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분노 폭발의 형태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상상해 보세요. 이 냄비를 뚜껑으로 단단히 닫고 불을 최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조만간 그 뚜껑은 반드시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오직 의지력에 의존해서 뚜껑을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감정들과 영원한 전쟁을 벌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이전 내용에서 이어지는 다음 쟁점은 바로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고통에 무관심하도록 자신을 훈련한다면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의 슬픔에 공감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악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너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냉철한 조언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는 그들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공명하는 능력 위에서 세워집니다. 스토아적 무감정, 에이파테이아를 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람을 깊은 애착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리를 둔 차가운 관찰자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정의롭고 정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사랑을 주는 친구, 배우자 또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큰 질문입니다. 자, 이제 유명한 통제 이분법 다이코토미 오브 컨트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이 발상은 단순하지만 매우 뛰어납니다. 이 개념은 불안감을 낮추는데 분명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킵니다. 세상은 흑백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통제는 불가능한 방대한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식단, 운동, 생활 방식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승진 결정을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업무 성과로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전적인 통제가 아니면 완벽한 수용이라는 식이죠. 이는 결국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통제 이분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사회적 수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에 부패와 불의가 만연해 있다면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나는 오직 나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대신 그는 상아탑 안에서 덕디에 대해 묵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자신의 통제받기라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시민평등권 운동, 독립투쟁, 과학혁명들. 이 모든 것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제시한 그 틀을 넘어선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불의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라고 권유하는 철학은 통치자들에게는 편리할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제의 이분법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덫은 바로 숨겨진 피해자 비난 victim blaming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범죄나 구조적인 차별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엄격한 스토아주의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악이 아니다. 악은 그것에 대한 너의 판단이다. 당신은 벌어진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가해자나 시스템이 져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불의를 비난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식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우리의 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지 단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끔찍한 현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이 쾌락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쾌락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좇는 행위가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덕디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금욕주의를 실천하며 의도적으로 편안함을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곳에서 잠을 자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검소한 옷차림을 유지했죠. 물론 여기엔 일말의 지혜가 담겨 있지만 이 사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삶의 색깔을 잃게 만듭니다. 삶은 의무와 덕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여행, 사랑, 우정 같은 요소들도 포함되어야죠. 추상적인 덕을 위해 이러한 소박한 인간의 기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정신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오직 덕이라는 싱거운 빵 한 조각만을 식단으로 내어주는 셈이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운명의 아아이, 즉 아모르 파티 에이몰 파티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의해 깊이 발전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우주의 거대한 섭리 계획의 일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직했나요? 잘 됐습니다. 운명이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병에 걸렸나요? 좋습니다. 이는 당신의 정신을 단련하는 시험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모르 파티가 고난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성 긍정, 톡식 포지티비티, 이나 자기 기만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일은 그저 나쁜 일일 뿐입니다. 굳이 비극이나 불의까지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억지로 기뻐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현실을 부정하는 한 형태, 즉 억압된 고통을 감추는 아름다운 가면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철학이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문화, 명예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철학을 논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 자원, 그리고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나 명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자, 이제 고대 로마의 노예나 빈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배고픔, 추위 또는 폭행에 대해 진심으로 무관심할 수 있었을까요? 스토아 철학은 바로 그 엘리트주의적 성격 때문에 종종 비판을 받습니다. 물론 노예 출신이었던 에픽테토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행복의 비결이라기보다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덕디에 대해 논하는 것은 조롱이나 비웃음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죽음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덕이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없다면 자살을 하나의 용인되는 탈출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인 퇴장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위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및 여러 정신질환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살을 철학적 행위로 미화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세네카의 명언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입니다. 용기 있게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해결 가능한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이 지점에서 매우 미묘합니다. 자, 덕대의 이 유일한 선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는 실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기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을 완전히 덕을 갖춘 현자 젠자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 둘 중 하나로만 보았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었죠.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은 모두 똑같이 악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배고픔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친 사람도 잔혹한 폭군과 덕의 측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흑백 논리, H.A. 바이 룬리의 윤리는 인간적인 나약함, 실수, 그리고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이상적인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며 단지 깊은 죄책감과 열등감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윤리체계는 훨씬 더 유연하여 행위의 배경과 상황, 의도, 그리고 그 결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물리학과 우주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는 세계 전체가 신적인 이성, 즉 로고스로 가득 찬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우주적 계획의 일부인 것이죠. 그들의 윤리가 바로 이 믿음에 기반을 둡니다. 즉, 자연과 조화롭게 산다는 것은 곧 이 이성적인 계획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토대를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과학은 우주적 로고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지적이고 질서정연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럽고 냉담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이라는 개념은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현대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자연을 인간 본성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는 본래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문제는 성취욕, 즉 야망이 꺾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력, 성공, 인정과 같은 외적인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그것들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과가 아닌 덕디, 이 있는 과정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추진력과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에 무관심한 사업가가 성공할 리 만무합니다. 발견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과학자가 위대한 발견을 해낼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건강한 야망과 외부 세계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개인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보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스토아주의는 자칫하면 이 강력한 엔진을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조용한 자족, 짓수의 항구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정과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꽤나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언제든 그들을 잃더라도 지나친 고통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에픽테토스는 심지어 자신의 아이에게 입맞춤을 할 때조차 그 아이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실제로 세상을 떠났을 때 격렬한 슬픔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랑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취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는 마음이죠.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미리 방어하려는 스토아 철학자는 역설적으로 진정하고 깊은 애착을 경험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 마취제를 투여한 사랑과 같습니다. 그 마취제는 잠재적인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친밀함이 주는 기쁨과 황홀함 그 자체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다른 측면을 하나 더 보자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더 깊게 살아라, 판단을 통제하라, 운명을 받아들여라 같은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죠.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도 체계적인 단계별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이걸 현대 심리치료 접근법,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 CBT와 비교해 보세요. 참고로 CBT는 스토아 철학에서 많은 것을 차용했습니다. CBT에는 일기 쓰기, 자동적 사고 반박하기, 행동실험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여전히 추상적인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개인이 그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 엑센자의 이상적인 모습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정의한 현자는 죄가 없으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하며 판단에 있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흥미롭게도 스토아 철학의 역사를 통틀어 철학자들 스스로도 헤라클레스 같은 신화적 인물을 제외하고는 이 이상에 완벽히 부합하는 실존 인물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초인적인 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때로는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 빛나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미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감은 내적 긴장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인 완벽주의로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때로 우리를 고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정신의 내면의 요새와 자급자족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사상이죠. 이 자체는 훌륭한 생각이지만 자칫 외부 세계나 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지, 교류, 그리고 소속감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성체를 짓는 데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스토아 학도는 결국 그 견고한 요새 안에 완전히 홀로 남겨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공격에는 무적일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완전한 고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해석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스토아 철학이라고 칭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에 들어와 극도로 단순화되고 희석된 버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서적이나 블로그들은 스토아 철학에서 통제, 평정심, 수용 같은 가장 매력적인 개념들만 취하고 복잡한 형이상학적 맥락, 엄격한 논리, 그리고 윤리적 역설들은 전부 배제해버립니다. 그 결과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편리한 자기 개발 팁 모음집인 일종의 스토아 철학 라이트 버전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네카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실제로 살았던 그 철학과는 거리가 멀죠. 이것은 평정심이라는 아이디어를 파는
상업적인 상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평정심의 실제 대가인 감정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무관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비판하는 또 다른 지점은 바로 육체에 대한 경멸적 태도입니다. 스토아 학파에게 육체는 외부적이고 무관심한 대상이었으며 때로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고통, 질병, 그리고 육체적 쾌락 같은 것들은 덕을 추구하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 신경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정신과 육체의 불가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컨디션, 기분, 그리고 인지 능력은 모두 육체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고 신의 귀 기울이며 육체적 감각을 즐기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정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육체를 경시하는 태도는 위험한 착각이자 오류입니다. 또한 이 책의 경직성, 즉 비유연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모든 인생 상황에 대해 이성을 사용하고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며 덕을 추구하라는 보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해답이 이성이 아니라 직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덕이 아니라 자비 혹은 연민이 더 중요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인간 경험의 풍요로움을 단 몇 가지 철학적 원칙이라는 경직된 틀, 즉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유연성, 적응 능력, 그리고 고유한 문제에 대한 고유한 해법을 찾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스토아주의는 지도를 제공하지만 실제 지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며 살라고 권장합니다. 물론 이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경험, 특히 실수들을 분석하는 것은 배움과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완벽하게 초점을 맞춘 스토아주의자는 역사도 미래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찰나의 자극에 도덕적으로 반응만 할 뿐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창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창작 과정은 사랑, 분노, 비탄, 환희와 같은 격렬한 감정들을 연료 삼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완전한 평온함이나 흔들림 없는 평정심 속에서 탄생하는 일은 드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스토아주의자였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아는 소설들을 집필할 수 있었을까요? 베토벤이 자신의 청각 상실을 완벽히 무관심한 태도로 대했다면 그 명작 교향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부동심을 향한 열망은 삶을 더욱 평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와 동시에 새롭고 위대한 것을 창조하는 내면의 불꽃을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의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로마인들에게 있어 사회, 가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는 강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죠. 하지만 만약 그 의무가 개인의 행복이나 양심과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국가가 당신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한다면요.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의무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심지어 그 시스템이 부패했을지라도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억누르며 그 시스템에만 충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군인의 철학일 수는 있지만 항상 자유로운 개인의 철학은 아닙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논리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논리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종종 증명되지 않은 전제에서 출발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덕다만이 유일한 선샨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덕만이 선일까요? 스토아 학파는 오직 덕만이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으며 온전히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논리적인 증명이 아닌 그저 자신들에게 편리한 정의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일한 선은 예를 들어 건강이나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그 위에 완벽한 윤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스토아 철학의 많은 핵심적인 명제들은 엄격한 논리적 추론의 결과라기보다는 그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공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근본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사람의 정신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죠. 이런 분에게 단순히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복잡하게 부러진 뼈에 데일밴드만 붙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라우마를 다루려면 철학적 성찰보다는 감정, 신체 감각, 그리고 무의식적인 패턴까지 건드리는 심층적인 심리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은 잘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그 고통 자체를 외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삶의 순조로운 흐름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정의하는 행복은 매우 특정한 형태를 띌 뿐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기쁨의 상태라기보다는 고통이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덕디을 인식함에서 오는 조용하고 고요한 만족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환희, 열정, 몰입, 그리고 짜릿한 절정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모든 강렬한 긍정적 감정을 의심하는 철학은 꽤 밋밋하고 무색무취한 행복의 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은둔한 현저의 행복일 뿐, 예술가나 사랑에 빠진 사람, 혹은 위대한 개척자가 느끼는 행복은 아닐 겁니다. 스토아 철학이 실수를 다루는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상적인 현인은 실수하지 않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실수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사용하여 실수를 아예 저지르지 말라고만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인간 경험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배움의 원천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 Growth Mindset에 기반한 현대적 접근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은 그 완벽 무결함이라는 이상 때문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낳아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토아주의는 종종 에피쿠로스주의와 대조되곤 합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 역시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그 길을 절제된 쾌락과 고통의 회피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정, 평온한 삶, 그리고 고통의 부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접근 방식은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에피쿠로스주의가 아닌 유독 스토아주의에만 열광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과주의와 끊임없는 극복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피쿠로스가 말한 조용한 기쁨보다는 스토아 철학의 엄격하고 금욕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 그 자체를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높아지는 삶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갑옷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현대 스토아 철학 실천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취사선택, 즉 골라 담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잡한 철학 체계에서 자신에게 편리한 부분만을 떼어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싫어하는 직장 생활을 참아내기 위한 자기 위안으로 사용합니다. 혹은 타인의 시선에 무관심하라는 교훈을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죠. 하지만 그들은 스토아 철학의 다른 핵심 요소들, 즉 엄격한 도덕적 의무, 공동체에 대한 봉사, 그리고 자신의 결점을 끊임없이 다듬는 노력은 간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토아적 현작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기합리화에 빠진 그저 편의주의적인 수능장가 될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총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을 발췌하는 것은 곧 그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종종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모든 비판들을 종합했을 때 스토아 철학은 강력하긴 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성 리싱의 힘은 과대평가하고 감정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합니다. 세상이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흑과 백이라는 너무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뉜다고 주장하며 현실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철학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인 진통제처럼 혹은 무너진 자신을 다시 추스를 수 있는 응급처치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 위에 인생 전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스스로 시야를 좁히는 안대, 얀다이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제한하고 감정의 색채를 빈곤하게 만들며 성장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그리고 에픽테토스가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헛소리나 하는 늙은이들 집단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의 철학은 인간 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며 수많은 사람이 가장 어두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성경처럼 절대적인 경전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도구가 그렇듯 스토아 철학은 어떤 문제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문제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는 생명줄이 될 수 있지만 잔잔한 물 위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닻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오늘날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이 철학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대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낡았거나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감정적으로 풍부한 21세기 인간의 삶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 데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복잡한 아이디어에 대한 새로운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스토아 철학의 어떤 개념이 여러분에게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심지어는 해롭다고 느껴지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진정한 철학적 토론을 시작해 봅시다.